자, 오늘은 한국 정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논평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논평이 제시하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도발적인 정치 시나리오와 주장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전부 만약에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현실이 아니라 어떤 정치평론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평론가들이 그려낸 가상세계에서 가장 먼저 꼬집는 게 뭐냐면요. 바로 야당의 정치 전략입니다.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실패를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콕 찌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야당은 우리가 정책을 더 잘 만들고 더 유능해서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 정부가 실수하고 무너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평론가들은 이걸 두고 너 죽어라, 그럼 내가 산다. 뭐 이런 식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때 평론가들이 딱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반사이익입니다.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내가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거울에 반사되듯이 상대방이 못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묘사하는 이 냉소적인 정치판을 정말 한 단어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한 특정 정치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가상으로 당에서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어요. 보통 당에서 제명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론가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제명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훈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당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거대 권력에 맞서다 쫓겨난 투사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어설프게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패를 쥐게 된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 평론가들은 아주 구체적인 컴백 시나리오까지 제시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데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소위 텃밭을 노리는 거죠. 거기서 딱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힘을 잃고 오히려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러 온 영웅처럼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계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평론가들은 딱 집어서 대구를 꼽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니까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진짜라는 거죠. 만약 대구가 좀 상황이 안 된다, 그럼 플랜 B로 부산이나 울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에 나가든 당선 확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주 철저하죠.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쪽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미래의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거든요. 게다가 과거에 서로 주고받았던 말들을 생각하면 감정의 골도 깊고요. 결국 이 모든 걸 혼자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의 방향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번에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론가들이 정말 경악했다고 표현한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어떤 가상의 법원 판결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1년 8개월, 이게 바로 가상의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선고된 형량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평론가들은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인 건데요. 너무 가볍다는 거죠. 모든 비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논평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봐주기 재판. 이건 뭐냐면요. 그냥 판결이 관대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끼워 맞춘 재판 아니냐. 이런 아주 강한 불신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평론가들의 주장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법원의 판결 이유와 평론가들의 반박을 한번 비교해보죠.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법원은 주가 조작인 줄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론가들은 판사가 판결문에 스스로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5개나 써놓고도 왜 공범이 아니라 그냥 방조범이냐고 따져 묻는 거죠. 또 여론조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그냥 결과를 보기만 했다고 판단했지만 평론가들은
그 사적인 여론조사가 경선 판도를 뒤흔드는 정치적 무기로 쓰였는데 이 엄청난 파급력을 완전히 눈감아버렸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의 결론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봐주기 재판이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들은 사법 절차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걸 어떻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존중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개별적인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논평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들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거든요. 결국 이 논평이 보여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심한 당파적 분열, 그리고 끊이지 않는 당내 권력 다툼, 또 사법부 같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리고 모든 정치가 정책 대결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 간의 싸움으로 흘러가는 현실. 평론가들은 바로 이 만약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정치에 대한 아주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불안과 걱정을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